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99개, 전국에 99개 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서울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큰 데는 빠지고 좀 작은 데 7곳이 포함이 돼서 전국에 모두 77곳입니다. 작년에 68곳 선정했던 거에 비하면 선정 대상지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사업지 33곳, 이거는 이제 대부분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소규모 사업지 69곳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지역들이 선정이 좀 됐고요.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서울 지역 7곳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따로 좀 뽑아봤습니다. 중랑구 무기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요 1동, 은평구 불광 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 1동. 7군데인데 아마 서울에 좀 사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동네들이 대략 어떤 현재 상황인지 그만큼 좀 많이 낙후돼 있고 낡았고 집 건물들도 좀 그렇고 그런 데죠. 사실 분들도 그만큼 이제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해당되면 선정지로 해당이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총 한 8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심지어 민간까지 모두 협업 체제로, 협업 시스템으로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시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낙후된 그런 지역들을 좀 개선도 하고 사는 주거 여건도 좀 좋게 하고 또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해서 뭔가 좀 활기도 좀 경제가 좀 활기를 띨 수 있게도 좀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뭐 지역 상인들 또 해당 청년들이 거기서 창업을 할 수 있게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공공 임대주택도 이들 해당 지역에 조성을 하기로 해서 어쨌든 그동안에 낡고 좀 뭐 냄새나고 복잡하고 살기 불편했던 곳들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좀 활기를 띠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 이유도 뭐 박원순 시장이 그 얘기를 했던 거긴 합니다만 결국 개발이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결국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은 낡은 지역을 개발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서울 집값의 뭐 어떤 또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상승을 좀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뭐 청년 창업들 지원하고 지역 상인들 이렇게 지원한다는 표현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집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들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함께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뉴타운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한번 사업이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그거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도시재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이라는 건 일종의 좀 수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포장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 기존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창조 경제라는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창조 경제가 무엇이냐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이 각각 달랐어요. 도시재생도 조금 그런 측면을 띠고 있는데요. 네. 그 실제로 도시재생이 제도로 그러니까 법률로 짜여져 있는 메커니즘을 보면은요. 네. 정부가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하고 네. 그곳에서 아무거나 하면은요. 지금 여기 있죠. 아무거나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돼요. 일단 명칭은 그렇다 이거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이미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던 거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창신 숭인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위에 세운상가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 이 사업을 했던 곳들이긴 한데 이제 이걸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모델로 받아서 이제 전국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도 뭔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좋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대선 공약으로 삼았을 텐데 어떤 점이 그렇게 된 이유가 됐을까요? 우선은 도시재생 담론이 형성되기 전에 그전에는 뉴타운이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뉴타운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건물들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우선은 기존에 살던 거주민들이 내쫓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서요. 그랬죠. 예. 좀 한계에 많이 부닥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계에 부닥쳤다는 생각에 닿았고 결국은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도시재생이 거기에 부합했던 거죠. 네, 아까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기존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요, 물리적인 어떤 개발에 초점을 맞춘 방식입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개발 플러스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해관계,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 개발을 하자라는 어떤 그 접근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뉴타운 방식이 워낙 후유증이 컸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는 그 구도심을 좀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나온 방식이 도시재생 방식이라는 건데 그 사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집값을 주변 지역의 집값을 또는 땅값을 이제 자극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 국토부에서 뭐 발표를 할 때도 대형 사업지 3곳을 선정해서 탈락시켰던 이유도 사실상 그 부분이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럼 이번에 서울 지역에 7곳 좀 작다고는 합니다만 7개 사업지가 선정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서울의 집값을 지금 한참 달아올라는 서울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데 영향이 뭐 없을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선은 부동산이 개발된다, 지가가 상승한다, 임대료가 오른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불멸의 상식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큰 사업 같은 것들은 제외시켰을 거고요. 예. 그리고 작은 사업, 그러면 마을 단위의 사업에 그 마을에 돈을 쏟으면은 지가,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느냐를 따져 보면은요. 사실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우선 살기 좋아지면 동네가 살기 좋아지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불가피하다.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업지 선정이 된 7곳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 지역에서도 집값이 별로 안 올랐던 곳이긴 하지만 이제 개발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이 돼서 개발이 본격화되면 불가피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미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었던 시범 지역이잖아요. 창신동이라든가 숭인지구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거래도 많이 늘고 집값도 많이 올랐더군요. 거래 상황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2011년도는 이제 사업이랑 관계 없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는 1년에 잘해 한 20건 정도 거래되던 게 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부쩍 늘어서 2016, 17년에 뭐 6, 70건에 달하는 그런 거래량이니까 사업이랑 관계 없을 때에 비해서는 뭐 많게는 거의 뭐 3배 반에서 4배 가까이 이렇게 거래가 늘었다니까 당연히 임대료도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집값도 많이 오른 거고. 그러면 지금 새로 선정된 서울의 이 7곳 역시 이런 창신동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사실 좀 이번에 많이 올랐던 그 이유가 박원 서울시장의 여의도하고 용산 그 뭐 마스터 플랜 얘기, 개발 얘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물론 서울을 뭐 7곳으로 좀 줄였다고는 하더라도 굳이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 결국은 5년 내에 도시재생 뉴딜 500곳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네네. 그걸 굳이 지금 같이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 때 꼭 선정을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한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러니까요. 그때 선정을 하고 그때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시범 사업지였던 창신 숭인지구나 세운상가 같은 경우가 보통 몇 년 정도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니까 가급적인 임기 내에 이제 시작을 해서 임기 내에 이제 끝내고 싶어하는 그 뭐 마음을 충분히 알긴 하겠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도 사실 시인했던 게 타이밍이 조금 부적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박원순 시장이 한 게 불과 엊그제인데 이거를 굳이 참
발표를 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발표를 했으니 앞으로 해당 지역에 앞서 말씀했던 묵이동이라든가 남곡동 이런 데에 역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라는 말은 결국 시장에서 호재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요. 호재로 읽히기 때문에 돈이 투입된다.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은 유동자금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거래도 많아지고 임대료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집이나 땅을 사는 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그러면 창신동이랑 숭인 지역 같은 경우 세운상가도 그렇고 결국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집이나 땅을 사서 더 비싸게 나중에 딴 데로 넘기거나 아니면 임대를 더 올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이걸 완전히 공공자금으로만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어느 곳에든지 결국은 지역에 자금이 투입되면요. 부동산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공자금이든 민간자금이든 간에. 네. 그럼 결국은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 하냐면은요. 그 자금이 투입됐을 때 움직이는 시장의 움직임을 조금씩 제어해야 되는데요. 네. 현재 그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할 때는 우선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현행 5년 이상의 상인은 보호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불발했죠. 예. 네, 그 부분 같은 것들도 우선은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는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앞서 좀 말씀드렸던 서울 창신동 숭인 1지구 이게 이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이제 시범 사업지 1호였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걸 쭉 지켜본 분을 저희가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보시는 거는 또 좀 다를 테니까 현장에서 이 창신동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는지 또 좋은 점은 뭔지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개질 공방인 창신 소통공작소 김선숙 강사님을 저희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창신동에서 언제부터 이 공방 운영하셨어요? 현재 공방은 운영하지 않고요. 저희 공방 바로 앞에 소통공작소라는 마을 주민과 종로 문화재단에서 협업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제는. 네, 거기에서 현재 봉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창신동에서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신동에 있는 지는 한 7년 됐어요. 저희가 원래 공장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공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한 7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저희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창신동에서 진행이 된 이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가까이 지켜 보셨을 텐데 네.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끝났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제 7년 되셨으니까 그 전하고 이 도시재생 사업이 5년간 진행된 상황하고 우리 강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변화가 가장 외관적으로 눈에 볼 때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됐었나요? 재생 사업이 들어오면서 재정비를 많이 시작하게 되면서 주민들도 스스로 자기 집 앞 정도를 꾸미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주민들이 다양하게 자기 집 앞에 일단은 재정비를 하니까 전기 선도 많이 재정비를 해주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마을이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집도 그렇고 집 앞도 화단도 만들고 꽃을 심기 시작하고 또 골목길도 굉장히 창신동이 좁은 골목이 많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쓰레기 봉투나 이런 것들이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걸 스스로 치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골목들이 다 깨끗해졌어요. 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서울시 예산도 200억 정도 투입됐다고 그 기사에는 나오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에서 돈도 좀 투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길도 좀 넓어지고 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 전에 비해서 사시는 여건 자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 환경이 좋아진 거는 분명한 것 같군요. 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된 창신동에 사시면서 이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이 창신동이 좋아진 게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들이 일단 생각이 드십니까?
좋아진 점이요? 예, 예. 좋아진 점은 그 주민들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용하게 살던 주민들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마을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주민들이 문화도 접해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을 위해서 뭐 이런 어르신들, 여기가 창신동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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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네네. 뭐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사실은 이렇게 도심 개발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앞서도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현재 살고 계신 데서 뭐 불가피하게 쫓겨나거나 또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실 수밖에 없게 되거나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신동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보네요. 네, 사실은 그 도시재생이 시작하면서 이제 한 중반쯤 돼서는 네. 젠트리피케이션도 발생했고 또 이렇게 또 많이 임대료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지금 계신 어르신들이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반쯤에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5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그대로 네, 잘 살고 계십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 또 좋아진 점, 장점 이렇게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네.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쉬운 점은 그 마을이 일단은 거기 지금 현재 개발이 아닌 재생으로 마을이 가꿔지려면 청년들의 힘이 크거든요. 젊은 네. 사람들의. 그렇죠. 지금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신동도.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마을에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생이 끝남과 동시에 지원도 끊겼잖아요. 예, 예. 끊겨서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점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을 좀 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사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자세히 이제 소장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죠. 다행스러운 거는 원주민 어르신들이 비교적 제자리를 계속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점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그 취지는 뭐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역시 좀 강사님도 여기도 젠트리피케이션 이 있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까 잠깐 꺼내시긴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개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도 대책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 상인이 서로 상생 협약을 맺어서요. 그 임대료를 일정 부분 올리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상생협약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공공임대상가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요. 예. 정부가 그 세입자에게 직접 세를 놓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생 협약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그 앞에서 저희가 예를 들었던 창신 숭인 일지구나 그 세운상가 지구 같은 데서 적용이 됐던 그런 대안입니까? 아니면은 정부만 좀 처음으로 이걸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기존에 시행했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생 협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지켜졌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부에서도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싹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생 협약이
현장에서 잘 지켜졌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선 상생협약 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선은 왜냐하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얘기하면서 법률이 개정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국회 차원에서 일이기 때문에 개정이 더디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예. 지자체 내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임대료 상승 현상을 막아보고자 창의력을 짜낸 게 상생협약이에요. 그래서 잘만 지켜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자율적이고요. 잘만 지켜지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은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임대인께서 임차 상인에게 돈을 원해서 더 임대료를 받겠다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즉각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네. 근데 저희들 현장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 앞엔 뭐 의리 없다, 네. 뭐 돈 앞에는 염치 없다 등등. 실제로 100% 지켜지면 좋겠지만은요,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좀 부지기수로 발견됩니다. 혹시 실제 현장에서 접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취재한 사례 중에 하나는 그 세운상가에 네, 세운상가를 갔는데 세운상가가 2009년 죄송합니다. 작년 9월에 그 1차 그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어요. 네네. 저는 아무래도 현장 연구자다 보니까는요, 현장을 직접 가서 취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세운상가가 보행 데크를 만들고 3층으로 그 보행로를 3층까지 연결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은 하는 생각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당연히 편해지니까. 네, 임대료를 올리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애인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사러 갔다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냥 가볍게 발견을 했는데 네, 사례를 하나 내지는 2개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도 역시 그렇게 도시재생 사업 시범지 선정이 되고 정부의 시에 이제 뭐 자금도 투입이 되고 또 민간 자본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 임대료도 오르고 결국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500곳에 대해서 5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시작점 아닙니까? 아직은. 그렇다면 서울시 시범 사업에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숙 강사님을 통해서 준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점도 있으니 이거를 아예 좀 대안을 좀 만들고 이런 사례가 다른 뭐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에서도 발생하지 가급적 않도록 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들은 이런 겁니다.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라는 건 이 정부 정책이 추진하는 게 급하다라는 네, 겁니까? 정책이 너무 빠르게 추진된다는 거예요. 도시 재생이잖아요. 우리들이 듣기에 재생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가령 무릎에 피부가 파져서 상처가 나면은 피부가 재생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피부가 네네. 차오르는데요. 도시재생 사업도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5년 내에 어떤 효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지 자꾸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세요. 네. 가령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99곳을 선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그 99곳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들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들어갈.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에 이렇게 한꺼번에 추진하는 거를 네. 추진되는데 충분할 만한 추진 인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전문 인력이 없다. 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와요. 어. 도시재생 사업은 있는데 도시재생 전문가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100곳씩 매년 거의 100곳씩 그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는요 점진적으로 차라리 늘려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꼭 뭐 500곳을 다 선정하고 그 500곳에 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네. 단 2, 300곳을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우선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시 사업이 한번 끝난 곳들이 있어요. 아까 창신송인 같은 경우도 예, 예, 그렇고요. 그럼 창신송인 같은 곳에 연구자들 파견해 가지고서요. 그 전에 좋았던 사업들 그리고 나빴던 사업들 부작용들을 분석해서요. 그다음에 조금 더 대안들을 다듬은 다음에 왜냐하면은 아까 상생협약 체결 같은 경우는 무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좀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법으로 통과해서 만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좀 먹힐 수 있고 현장에서 좀 그야말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한 구체적인 이런 어떤 대안들을 좀 마련해놓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럼 아직은 승인이나 이쪽에 대해서 이쪽이 뭐가 좋았고 뭐가 나빴고에 대한 뭐 정확한 분석 작업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겁니까? 아직 그런 연구 보고서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연구자들을 파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